월급을 대체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설계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49.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72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세에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자이든 타이든 50세에 나와서 72세까지 계속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면 50세에 퇴직을 하고 약 22년은 더 일을 했다는 건데 22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은퇴 계획을 설계할 때 지금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되는, 그러니까 은퇴 희망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바로 앞에 통계에서 자이든 타이든 50세면 회사를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51세 정도가 은퇴하고 싶은 시기라고 해요. 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지에서는 50세에 퇴직을 하고 72세까지 일을 더 해야만 하는데 희망은 51세가 은퇴 희망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2년의 괴리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표 자산은 평균적으로 13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자, 13억 7천만 원의 근거가 뭐냐면 연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냐면요. 지금 화면에 우측 하단을 보시면 연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25를 하면 10억 원이 되는 거고 연 생활비가 5,48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곱하기 25를 하면 지금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평균 금액인 13억 7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퇴를 희망하는 분들의 연간 필요한 생활비는 5,48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3억 7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계획을 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은퇴 계획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현재 나이가 만약에 30살이라고 한다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이 51세잖아요. 그러면은 30살이면 21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21년 동안의 은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72의 법칙이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그 개념을 설명해주는 화면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투자금이 2배가 되는데 예상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 자, 그래서 화면 좌측을 보시면 72 나누기 5년은 14.4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5년 안에 내 자산을 2배를 만들고 싶다라고 희망을 한다면 이 계산식이 75 나누기 5는 14.4라는 의미고,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14.4%를 달성해야 5년 뒤에 내 투자금의 2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계획을 세우실 때 만약에 지금 30살이고 퇴직까지 21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던, 그게 뭐 주식 투자가 됐건 다른 투자가 됐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먼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평균 10%다 또는 연평균 뭐 9%다. 자, 참고로 미국 증시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 지수잖아요. S&P 500 지수의 약 50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0%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시장에 이기는 투자를 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가 화면 우측에 계획 세워 보기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복리 계산기를 제가 넣어놨어요. 복리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복리 계산기들이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초기 투자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초기 투자금 1,000만 원을 입력하고 목표 수익률은 15%를 입력하고 예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을 20년을 선택하고 매월 투자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제 월급을 받으실 테니까 그 월급 중에서 매년 100만 원씩은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이 투자 원금과 복리 이자를 포함한 총 투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를 보시면, 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투자 원금을 보시면 초기 투자금, 제가 편의상 이 복리 계산기가 해외에서 만든 거여서 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환율은 1,000원으로 계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 투자 원금이 10,000달러가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투자 원금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제 투자한 이 투자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평균 15%씩 복리 이자가 붙었다라고 하면 총 금액이요 16억 9,4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K-파이어족의 은퇴 희망 나이가 51세고 목표 자산, 그러니까 은퇴를 할 수 있는 목표 자산이 13억 7천만 원이었으니까 목표 금액 약 16억 9천만 원 정도면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 보시라는 거죠. 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금액 16억 9천만 원에서 복리 이자가 무려 14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고 복리의 마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큰 플랜을 먼저 세우고 나서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를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 ETF도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 운용 자산 규모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용 자산 규모는 ETF를 거래하는 어느 사이트든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최소 자산 운용 규모가 1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 거래량은 최소 한 10만 건 이상은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래량이 활발해야 내가 사고 싶거나 또는 매도하고 싶을 때 좀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거래량이 적은 ETF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TF 거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쉽게 말해서 ETF가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된 ETF가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정도는 된 ETF를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ETF에 투자하실 때 그 ETF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이 자산 구성 내역도 어느 사이트에서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ETF 자체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규모가 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세계적인 3대 자산 운용사를 적어놨는데 블랙락이나 벵가드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자산 운용사가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도 삼성 자산 운용이나 한국투자증권 등등 메이저 증권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자산 운용사들을 잘 보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분류를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 ETF 투자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느 분류, 어느 대분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큰 카테고리별로 제가 한번 나눠본 건데, 자, 첫 번째로 지수형 ETF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이런 데 투자하는 ETF들이 있고, 오른쪽에 제가 대표적인 ETF들 티커를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PY, QQQ 또는 DIA 같은 ETF들이 대표적인 ETF고, 그 다음에 섹터형 ETF라는 거는 미국 증시는 11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IT 섹터, 필수 소비재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에너지, 유틸리티 등등 11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있으니까 섹터형 ETF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마형 ETF, 예를 들면 최근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전기차, 2차 전지 등등 특정 키워드를 주제로 하는 그런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LIT 같은 ETF는 전기차, 친환경, 2차 전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ETF가 되고, 최근에 좀 뜨고 있는 AI,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그런 ETF는 BOTZ 같은 ET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형 ETF도 있는데요. 미국의 장기 채권이나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죠. 대표적으로 장기 채권 ETF, TLT 같은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형 ETF도 있습니다. 월배당 또는 좀 분기 배당, 꾸준히 배당을 올려주는 그런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대표적으로 SCHD 같은 ETF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매년 꾸준히 잘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ETF. 최근에 금이나 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이나 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GLD나 SLV 같은 ETF로 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ETF인데 파생상품 ETF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나스닥 2배, 나스닥 3배, 예를 들면 나스닥 3배 같은 경우는 TQQQ,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기성으로 많이 하시는 ETF인데 이런 ETF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 유형별로는 이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실전 투자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PAA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론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을 나는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템플릿은 제가 PAA 전략의 어떤 투자 이론을 템플릿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시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템플릿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짜 제정, 시작일 기준, 종료일 기준, 그 다음에 투자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템플릿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시작일 기준으로 이 엑셀에서 어떤 자산을 사놨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2025년 12월 1일로 되어 있고 지금 종료일이 12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인 12월 15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 PAA 전략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12개 자산의 이 기간별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 기간별 수익률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S&P 500의 수익률은 0.07이 나오죠. 그런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1.07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12월 1일 기준으로는 이쪽에 하락 추세 자산 수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안전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모멘텀 점수가 좋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이 6개의 자산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12월 1일 기준으로 S&P 500에 투자하고 나스닥에 투자하고 미국 소형주, 그 다음에 일본 주식,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금 이렇게 6개 자산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어떤지를 보면 자, 이 자산 배분 전략의 수익률은 플러스 0.93%입니다. 밑에 투자 금액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여기 투자 금액을 임의로 3만 불을 입력해 놨는데 3만 불이라는 투자 금액이 현 시점에 3만 279달러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0.07% 상승했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07%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 배분 전략은 0.93%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025년 코로나 하락장 때는 어땠나요? 제가 만든 템플릿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 자, 2020년 코로나 때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달에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2025
2005년 2월 달에 이 자산 배분 전략이 어떤 자산을 투자하라고 했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매월 1일에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면 2020년 2월 1일 기준과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날짜를 바꿔보고 어떤 자산을 사라고 했는지를 보고 시장의 수익률보다 잘 방어가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지정 시작일 부분을 2025년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2020년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캘린더에서 2020년 2월 1일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개장하는 가장 첫 번째 날로 하면 되니까, 2020년 2월 3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작일이 2020년 2월 3일로 되어 있고요. 종료일이 2020년 2월 28일. 그러니까 한 달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거니까 한 달 수익률 어땠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2020년 2월 달 한 달 동안에 S&P 500이요. 무려 8.6%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7.46% 빠졌어요. 예, 소형주는 더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9.85%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어땠냐면 마이너스 1.64%로 S&P 500이나 나스닥이 하락한 것 대비로 보면 자산을 비교적 잘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요 2020년 3월로 한번 가볼게요. 3월 2일 기준으로 어떤 자산을 사라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종료일은 3월 31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면, 자, 한번 보세요. S&P 500이 무려 한 달 동안 마이너스 16.61% 하락했어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자, 이때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때 공포감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자, 미국 소형주가 무려 마이너스 24%나 빠졌어요. 정말 엄청난 공포의 장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자산 배분 전략은 3월 2일 기준으로 하락 추세 자산수가 6개였기 때문에 모두 100% 안전 자산을 사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이 자산 배분 전략의 수익률은 플러스 3.79%였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방어가 잘 되는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제 템플릿을 만약에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또 하락장이 있을 거예요. 가장 최근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2022년 1월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2021년 12월 1일로 한번 날짜를 바꿔보시면 또 자산 이 방어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날짜별로 한번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대체로 하락장은 먼저 선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대신에 상승장을 쫓아가는 거는 한두 달 좀 느리게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자산 배분 전략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예,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하락장을 잘 막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VAA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자산 배분 전략의 개념이 잘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템플릿을 만든 이 템플릿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작일과 종료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일 기준으로 어떤 자산을 사라고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여기 보시면 12월 1일 기준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부분에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공격형 자산의 모멘텀 점수가 마이너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 이 공격형 자산 4개 중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가장 좋으냐라고 했을 때 모멘텀 점수가 가장 좋은 여기 EEM, 자,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ETF죠. 여기 투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 전략의 가장 핵심은 모멘텀 점수가 가장 높은 자산 하나에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 점수는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의 이 수익률을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상승했던 경우에 좀 더 점수를 좋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를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점수를 부여하는 건데, 그랬을 때 현재 EEM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3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익률과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전체 투자 금액에서 뭐 일정 부분 50%는 뭐 PAA 전략으로 하겠다, 또는 나머지 자산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력 인프라처럼 구조적인 테마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로 배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AI 인프라 주도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의 어떤 투자 전망을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026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순환매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망은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 중에서 4차 산업혁명 ETF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템플릿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ETF들 종류를 한번 쭉 보면요. 자, LIT,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SOXX,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죠. 그 다음에 TAN, 탄 ETF라고 하는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DRI 브라니 ETF는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 다음에 QTUM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QQQ는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시장의 수익률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ROBO,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스파이, S&P 500도 시장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5G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중에. 그래서 NXTG라는 ETF가 5G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좀 유망하다고 보는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는 GRID, 그리드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 외에 핀테크에 투자하는 ARKF,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UFO,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BOTZ,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SKYY, 그다음에 3D 프린터도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는데 티커가 PRNT 대표 ETF입니다. 그다음에 IoT에 투자하는 ETF SNSR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ETF들도 여기 보시면 순위가 있어요. 이 순위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VAA 전략에서 계산하는 이 모멘텀 점수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자산에 투자를 하되 월 1회 리밸런싱 하는 개념으로 같이 자산 배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AA 전략으로는 방어 진지를 잘 구축해 놓으시고, 이런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ETF 전략은 좀 공격형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시작일 기준으로 모멘텀 순위를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1일 기준으로는 어떤 자산을 사라라고 되어 있냐면 LIT, 배터리가 1입니다. 모멘텀 순위가 1이어서 LIT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태양광, 자율주행 이렇게 있어요. 12월 1일 기준으로는. 그래서 12월 15일까지로 봤을 때는 기간별 수익률이 0.86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투자 금액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산 배분 금액, 그러니까 모멘텀 점수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조금씩 차등적으로 부여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본인에 맞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별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 0.8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이 마이너스 1.07이니까 수익률이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모멘텀 범위 지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모멘텀 점수가 있습니다. 모멘텀 점수를 예를 들어서 나는 1.5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숫자를 1.5로 바꿔보면 모멘텀 점수가 1.5 이상인 상위 종목에만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렇게 모멘텀 점수가 1.5 이상인 상위 3개 종목에만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숫자를 적당하게 바꿔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자산이 오를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다면 이 템플릿에서는 날짜를 바꿔봤을 때 어떤 자산이 상승 추세인지를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내가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면 매월 1일 기준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 좋겠다라는 어떤 투자 규칙 내지 투자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ETF로만 자산 배분 전략을 짤 때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PAA 전략, VAA 전략,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ETF 모멘텀 투자 전략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실제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자산 수익률 템플릿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 상장 ETF랑 국내 상장 ETF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방법을 하고 있고, 매월 1일에 마찬가지로 어떤 자산을 살지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멘텀 범위를 1.4로 되어 있어요. 얘를 0으로 바꾸면 다른 자산들도 보여지지만 저는 상위 3개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1.4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베트남, 중국 심천지수 이렇게 3개의 ETF에 투자하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현재까지 기간 수익률이 2.85%인 거예요.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하락 추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 전략도 방어가 잘 됐고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PAA 전략, VAA 전략,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ETF 모멘텀 전략, 그 다음에 글로벌 자산 모멘텀 투자 전략. 왜냐하면 글로벌 자산까지 좀 추가를 해주면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다른 나라가 또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크게 뭐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내년에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 뭐 내후년에는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를 너무 이렇게 단기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 어떤 큰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실제로 실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거 보여? 네, 문에 달려있는 도어 클로저가 보이네요. 혹시 조절하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저희 집 현관문이에요. 근데 도어 클로저라는 게 문이 꽝 안 닫히게 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근데 문이 계속 꽝꽝 닫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게 도어 클로저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예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동영상을 켜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건데 저도 사실 이걸 해보면서 이게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도어 클로저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현관문이 너무 빨리 닫혀서 이거를 좀 조절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도어 클로저에는 속도 조절 나사가 있어요. 보통 2개의 나사가 있는데 하나는 문이 처음 닫힐 때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하나는 거의 다 닫힐 때 속도를 조절해요. 조금씩 돌려보면서 원하는 속도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는데 각각 설명해 줄 수 좀 있어? 위에 있는 나사는 문이 처음 열리고 닫힐 때 전체적인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아래에 있는 나사는 문이 거의 다 닫히는 순간의 속도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위쪽 나사로 전체적인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보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너무 빨리 닫힌다면 아래 나사도 살짝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약에 도어 클로저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인터넷의 검색창에 도어 클로저 문제 해결법, 빨리 닫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또 블로그 글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나 도어 클로저를 해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정보를 습득하는 데만 최소 10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챗GPT가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처럼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도어 클로저를 인식을 하고 위에 있는 나사와 아래에 있는 나사를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게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필요하면 변기 수조를 열어두고 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혹시 변기 수조를 열어두신 것 같은데 지금 변기 문제를 고치고 계신가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어떤 문제냐면 저희 집 화장실에 물이 좀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가 물이 좀 막혀서 잘 안 내려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뚫어뻥이라고 하네. 그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물이 좀 시원치 않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기 이 물 내려가는 안쪽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이렇게 열어서 이것도 되나 하고 이제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딱 보자마자 아 변기 안에 어떤 거를 보고 있군요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거기서 놀랐습니다. 계속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물이 많이 안 차는 것 같거든. 왜 그러지? 물 충분히 안 차는 경우는 보통 수위 조절기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내부 부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파란색 그 플로트 높이를 조금 조절해 보실 수 있나요? 자, 여기서도 파란색의 어떤 플로트 높이를 조절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 조절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얘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파란색 플로트 옆에 작은 나사나 조절 레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살짝 돌려서 플로트 높이를 위로 올려주면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나요? 혹시 안에 플로트가 움직이는지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내부 부품에 이물질이 껴있진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부품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버튼 같은 거 보여요? 흰색. 네, 보여요. 그 하얀색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플로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살짝 올려보시면 물 높이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이거 위로 올리니까 뭐가 되네? 됐다. 자, 이렇게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혼자 해결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변기 안에 이 물을 조절하는 그런 레버나 이런 게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되게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집에 설치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 레버가 어떤 건지까지 구분을 해주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한 2년 전만 해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AI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와 이런 게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AI가 막 글도 써주고 뭐 프로그래밍, 코딩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직업들이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2년 전인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AI랑 보고 같이 대화하는 것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시각이 생겼고 청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리 세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AI에게 만약에 이 촉각이나 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까지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어떤 종목이 있을지를 한번 빠르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멀티모달 AI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이 멀티모달이라는 의미가요. 과거 AI는 텍스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각, 청각, 촉각 등등 이 확장된 물리 AI로 진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 뭐 의료 진단, 뭐 제조 또는 AR, VR 또는 교육 이런 서비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를 한번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예. 제가 이 자료는 많이 좀 된 자료여서 여기 제미나이 1.5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제미나이 3.0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런 멀티모달
AI의 또 주도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멀티모달 AI를 주제로 해서 수혜가 될 만한 그런 또 산업을 생각해 본다면 뭐 AI 튜터, AI 기반 언어 교육 확장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티커가 CHGG, DUOL 같은 기업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ETF로는 AIQ, 그 다음에 CHAT 이런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에 특화된 그런 ETF가 또 새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AI, 로보틱스, 헬스케어, 융합 분야로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 덱스콤이라는 회사, DXCM이라는 회사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개발하는 선도 기업이 있고요. 자, 그 외에 ISRG라는 티커,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로봇 수술 세계 1등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드트로닉, 티커가 MDT라는 회사도 차세대 수술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I 로보틱스 자동화 산업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대표적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회사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겠죠. 다들 아시는 옵티머스 로봇, AI 자율주행, 우주산업 키워드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마존도 물류 자동화 로보틱스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마존 물류 창고를 자체 어떤 그 로봇 기술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심보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통센터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 월마트가 이 회사 기술을 이용하고 있죠. 자, 관련된 ETF들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엣지 컴퓨팅이라는 분류를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뭐 드론이나 뭐 자동차나 또는 뭐 스마트 안경 같은 디바이스에 이 엣지 AI 반도체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서버와 통신을 하지 않고 AI 반도체 칩이 바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단말기에서 바로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기술이고, 가장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는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이런 엣지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1등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TSMC 같은 기업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관련된 ETF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뭐 스마트 디바이스,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뭐 구글, 애플, 메타는 최근에 스마트 글라스 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된 기술들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 AI 기반 광고 검색 생태계 재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글을 예를 들면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고 구글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AI 기반 검색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검색으로 인한 광고 수익보다는 이 AI 서비스로 인한 구독형 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글이 이런 변화에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챗GPT가 막 급부상하면서 구글 검색창을 앞으로 더 이상 이용하겠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정말 한 2년 사이에 구글이 정말 발빠르게 제미나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챗GPT를 압도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글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핀터레스트 같은 종목도 이쪽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제가 넣어놨고, 레딧 같은 종목도 AI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레딧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레딧 같은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가 수년 내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2025년에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뭐 레게트 컴퓨팅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죠. 좋은 기업과 지금 투자 가능한 기업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한 최소 3년 동안 이 AI를 주제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를 실생활에 제가 AI를 활용하는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쭉 리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워렌 버핏이 했는데, 그만큼 유망한 기업이라도 적정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겠죠. 2025년 3분기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투자 회사죠. 자, 이 회사가 구글을 새로 담았잖아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왜 안 담았을까요? 우리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에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워렌 버핏은 테슬라를 안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유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담았을까요? 분명히 깊은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 페이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기업의 어떤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내가 좋은 가격에 투자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이 화면에서 왼쪽의 화면과 오른쪽의 화면이 있는데, 왼쪽의 화면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주제로 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변수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보시면 매출, 이익, 기술력, 자산, 임원진의 역량, 이런 것들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와는 상관없지만 주가를 막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로 시장의 심리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시장의 심리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가를 이제 크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보면 기대감과 실망감입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높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실망감이 높으면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기대감과 실망감 때문에 기대감이 높을 때는 주가가 과열되고 실망감이 높을 때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기를 해봤어요. 기업의 내재 가치는 빨간색 그래프로 그렇게 위아래 등락폭이 크지 않지만 시장의 심리 변화로 따른 주가 변동폭은 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의 심리 변화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잘 못 보고 시장의 심리에만 자꾸 휘둘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초보분들이 이런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도록 두 개의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정 주가 템플릿이고 두 번째가 성장률 추적기라는 템플릿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 추적기라는 이 템플릿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고 실전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까지 설명을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주가가 10배 상승한 엠로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엠로빈이라는 기업은 2023년 11월에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 종목 분석 요청이 있어서 이 종목을 분석해보고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기업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적정 주가 범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6달러 정도의 1차 매수만 해봤었어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이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1차 매수 이후에 2차, 3차, 4차 매수는 안 했던 기업인데, 자, 우측에 보시면 목표 주가를 제가 64불로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목표 주가를 64불로 정해놓은 건데, 여기 계좌, 여기 화면 보시면 72달러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수익을 2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23년 11월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이 엠로빈이라는 회사의 EPS와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EPS는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쉽게 말하면 순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EPS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2023년 11월 당시에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025년 2월 24일 당시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데 여기에서 2025년 예상 EPS의 변화를 보시면 2023년 11월에는 이 엠로빈이라는 회사가 EPS 1.92달러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 2월 24일 기준으로는 이 엠로빈이라는 회사의 EPS 추정치가 6.56달러로 크게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매도를 한 이후에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이렇게 크게 상향된 거를 뒤늦게 안 거예요.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 주가가 얼마라고 했죠? 36달러.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에 2025년 2월 기준으로 보시면 주가가 415달러입니다. 10배 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했어도 계속 상승하는 이 패턴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을 바로 이 성장률 추적기라는 템플릿을 만든 건데, 자, 이 템플릿은 제가 쓴 책에서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전 투자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이 파가야라는 종목을 밀착 관리하고 있는데, 이 파가야라는 종목이 제가 처음 분석했을 때가 2024년 11월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한 8불, 9불 정도 했었어요. 근데 2025년에 주가가 40불까지 찍고 최근에 조정을 하면서 또 이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왼쪽에 제가 댓글들을 남겨놓은 게 뭐냐면 파가야로 돈을 많이 이제 수익을 내셨나 봐요.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파가야를 사서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왼쪽 댓글 보시면 100% 좀 넘는 수익 중인데 안 팔고 있습니다. 뭐 템배거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량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우측에 제가 만든 성장 추적기를 보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기업의 EPS 추정치와 매출 성장률 추정치를 기록을 해서 이거를 템플릿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든 건데 여러분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 종목을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파가야의 최근 12주 동안의 EPS와 매출 성장률의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 많이 상향됐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당시만 해도 2025년 6월 27일까지였었죠. 자, 제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템플릿 기준으로 파가야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티커를 파가야 PGY 티커로 이렇게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성장률 추정치가 최근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보시면 EPS 성장률이 전년 대비 272%, 매출 성장률이 27.4%. 제가 6개월 전에 봤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더 많이 상향됐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때보다 더 좀 조정이 또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팔아야 할지 더 사야 될지 판단 기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만 봐도.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를 개인이 직접 하면은 힘드니까 제가 만든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시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 책에서. 그래서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템플릿이 있는데 요거는 적정 주가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주식 초보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템플릿의 작동 원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이 템플릿을 활용하는데 최소 2시간 정도,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기초 이론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좀 난이도가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 활용법과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제가 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적정 주가 템플릿도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으로 만든 퀀트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적정주가 템플릿에 넣고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라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는 시장의 정량적인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은 정말 한 1% 정도만 들어가고 시장의 정량적인 지표, 그 중에서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시장의 심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기업의 내부자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특급 정보가 있다고 할 때 기업의 내부자가 가장 빨리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월가 애널리스트들, 투자 IB들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를 가장 늦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투자 IB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좀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한 이 성장률 추적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 추적기에 이 데이터 패턴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패턴을 제가 발견을 해서 통계로 만들어서 이걸 실전 투자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팔란티어 예만 한번 들어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EPS와 매출 성장률에 대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EPS와 매출 컨센서스가 둘 다 상향하는 이런 패턴의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확률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한 70%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반대로 EPS와 매출 컨센서스가 둘 다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활용한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과 이 성장률 추적기 템플릿만 잘 활용하셔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누가 사라고 했대, 누가 팔라고 했대, 너 말 듣고 샀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은 적어도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만으로 은퇴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자, ETF만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S&P 500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 한 50년 기준이었죠. 10% 정도 됐었는데 그 S&P 500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ETF를 선택해서 투자할 것인가 좀 정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적어도 S&P 500을 이기고 싶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훌륭하신 어떤 투자의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ETF 전략, 그러니까 퀀트 투자 전략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ETF만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사야 돼? 남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 전략들 정도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자산 배분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도별로 어떤 카테고리의 자산들이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분류해 놓은 자료인데요. 어떤 연도에는 뭐 대형주가 좋았고 어떤 연도에는 뭐 리츠가 좋았고,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어떤 자산이 오르는지. 우리가 만약에 2026년 내년에는 어떤 자산이 좋을까라고 예측을 해도 시장의 예상과 실제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투자 루틴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들이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투자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책에서 설명드리는 투자 전략을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PAA 전략이라는 이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A 전략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PAA가 어떤 것의 약자냐면, 쉽게 말하면 이 PAA가 어떤 것의 약자냐면 이 Protective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러니까 보호적 자산 배분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Protective라는 뜻이 들어간 의미가 굉장히 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증시에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의 약 5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11.8% 정도라고 합니다. S&P 500을 약간 앞서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MDD라고 나와 있는데, 이 MDD는 쉽게 말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낙폭이 컸냐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MDD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DD가 마이너스 13.2%로 S&P 500 기준보다 더 MDD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왼쪽에 보이시는 ETF들이 있어요. 예, 왼쪽에 총 12개의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ETF사부터 쭉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드려보면 스파이 ETF가 S&P 500에 투자하는 ETF죠. 그 다음에 QQQ, 이게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IWM, 이 ETF는 미국 소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VGQ, 유럽 주식이죠. 그 다음에 EWJ는 일본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EEM은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VNQ가 대표적인 리츠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GLD ETF는 금에 투자한 ETF고요. 그리고 DBC ETF는 원자재에 투자한 ETF, HYG는 하이힐드 채권, LQD는 회사채, 마지막으로 TLT는 미국 장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자산의 모멘텀 점수를 보고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갈지,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가면 몇 개 자산이 도망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이 하락 추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12개월 이평선 아래에 있을 경우는 하락 추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12개 자산의 하락 추세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은 뭐 IF라고 꼭 봐도 되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월 1회 리밸런싱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 전략으로 월 1회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사야 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 자기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손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템플릿 활용법까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락 추세 자산 수가 6개면 안전 자산으로 100%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자산 수가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봤을 때 뭐 3개냐 또는 5개냐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전략이 나오고, 제가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 때 시장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20년 3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한 달 동안 하락폭이 심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내가 어떤 자산을 샀어야 됐는지를 이 자산 배분 전략으로 확인해 보면 그때 내가 자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어떤 실전 투자 방법까지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VAA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있는데, 자, 이 자산 배분 전략도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을 다음 영상에서 같이 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자산 배분 전략은 최근 50년 수익률이 17.7%라고 합니다. 좀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개의 공격형 자산이 있고 3개의 수비형 자산, 안전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자산은 스파이 ETF, 그 다음에 EFA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EEM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ETF,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GG 미국 종합 채권에 투자하는 ETF고요. 안전자산으로 해당하는 거는 LQD 회사채, 그 다음에 IF 중기국채, 그 다음에 SHY.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공격형 자산 4개의 이 모멘텀 스코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걸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상승 추세일 경우는 공격형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격형 자산 4개가 모두 모멘텀 스코어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형 자산 4개가 모두 상승 추세여야 공격형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재빨리 방어형 자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PAA 전략보다는 더 약 50년 수익률이 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매월 1일에
제가 만든 템플릿에 날짜를 딱 입력하면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 템플릿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지 또는 조금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현재 매크로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어떤 증시가 바뀔 때마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뉴스들만 보고 따라하다가는 어느 순간 제 계좌가 또 마이너스가 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랜 기간 검증된 투자 전략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출간한 이 책에서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LAA라는 전략도 있는데요. 이 전략은 뭐 좀 유명한 전략이긴 합니다. 연금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데 50년 수익률이 10.8%, MDD가 12.7%. 자, 이 수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 채권, 금, 현금 이 4개 자산에 대한 비중을 기본적으로는 25%씩 똑같이 가져가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현금 또는 단기 국채 비중을 높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현금을 나스닥에 투자하라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미국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보다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위라고 한다면 경제가 안 좋다고 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도 마찬가지로 월 1회 리밸런싱을 하는데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고정 자산은 연 1회, 리밸런싱 자산, 그러니까 타이밍 자산은 월 1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제 이름은 김훈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한 16년 정도 사업을 했었고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여러 번 받고 회사를 이제 상장사와 M&A 하면서 이제 엑시트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제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 유치를 받거나 M&A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비싼 가치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근데 지금은 제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는 것들도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루틴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회사가 내년에 좋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런 논리적인 이유로 이런 회사는 이런 기업 가치가 적정하고 이 적정한 가치에 투자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다루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보면서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좀 투기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서 샀다 또는 다른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해서 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없고 남의 말만 듣고 이걸 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근데 남의 말만 듣고 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필드에서 어떤 경력을 쌓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뭐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면 그 분야에 정말 마스터,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식 투자를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다면 정말 그 주식 투자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지 남의 말만 듣고 10년을 하면 10년을 한 사람과 1년을 한 사람의 주식 투자 실력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내 기준을 만들어서 내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책이고 제가 운영하는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하자는 스터디 클럽 역시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으로 루틴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투자 방법이다.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